일단 지난주에 뭐였냐면요, 문화의 기능,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문화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해석하는 구조에 대해서 원래는 지난주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장소 변경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이걸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문화를 해석하는 구조에 대해서 리처드 니버라는 학자가 5가지 유형으로 해석하는 구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냥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듣고 흘려도 됩니다. 그런데 5가지 유형, 이것은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흘리시면 되는데 제가 쭉 한번 읊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문화와의 관계 해가지고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와 대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적으십시오. 새로운 법 유형. 자, 첫 번째가 해석하는 구조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인데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새로운 법 유형.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학문은 필요 없다. 오직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와 세상의 문화는 전혀 상관없고 이 세상의 문화는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도 무시하고 질서도 무시하고 오직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만이 진리고 다른 법들은 아무것도 쓰잘데기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유형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문화를 해석하는 구조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 문화와의 관계에서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새로운 법 유형입니다. 자,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필요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유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세대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곧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질서나 법은 필요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얼핏 들으면 이게 충분히 맞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맞다는 보장이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셨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맞죠 여러분? 그 가운데는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세상의 구성원으로 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그 혈통을 지키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나라에서 시행되는 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물론 충돌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왕이 바벨론 왕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거든요. 나 외에 다른 어떤 왕이나 신에게 이제 절할 수 없도록, 제사 드리지 않도록 그 밑에 신하의 꼬임에 넘어가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보고 꼰질러 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요것은요, 그 나라의 법과 질서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밑에 이제 간사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전략이었지 실제로 그 나라를 운영하는 법은 절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갔을 때 거기 있는 법과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연법 유형입니다. 아까 첫 번째 무슨 유형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법 유형.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법 유형은 문화와 대립한다라는 거고, 이제 자연법 유형은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자, 요거는 뭐냐면 그 문화에 적응한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빠진 게 있는데 첫 번째 새로운 법 유형을 주장한 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냥 지나치다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터툴리안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연법 유형은 누가 주장했냐면 클레멘트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화 속에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자라는 그런 개념인데, 요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과학적인 이론을 배경으로 복음을 충분히 활용하자라는 의미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법 유형과 반대로 자연법을 따르거든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의미하고 교회와 문화를 융합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게 뭐냐면 죄나 회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오직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만 늘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지방과 그 민족에 있는 토속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에 융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죠. 물론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우리나라 사생적으로 먼저 생겨난 역사적 기록은 있지만 어쨌거나 서양에 있는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이 천주교가 확립되려고 하니까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딪힘이 있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배경이 뭐냐면 불교와 유대교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남아선호 사상에다가 이제 뭐죠? 장유유서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허락해 버렸냐면 제사를 허락해 버렸어요. 천주교에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천주교는 제사 지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토속 문화와 합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근대에서는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되게 많은데 뭐 여러분 아십니까? 부산에 생각보다 기독교 대학이 많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는 대학 뭐가 있습니까? 고신대, 또 동서대. 이 부산 외대도 기독교 대학교입니다. 참고로 또 경성대.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경성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지만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조금 전에 금방 제가 두 번째로 언급했던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자연법 유형에 속한 사상을 갖고 있는 신학입니다. 예, 이것도 저것도 다 수용하는 체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왜곡된 해석도 진짜 많이 합니다. 예, 정통적인 해석법이 아니라 왜곡된 해석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자, 첫 번째는 아까 뭐랬죠?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자연법 유형. 세 번째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자, 조형적 유형입니다. 조형적 유형. 요거는요, 교회가 문화보다 우월하다, 대립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훨씬 세상의 문화보다 뭐라고요? 높다라는 의미예요. 예, 우월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구약 시대 대표적인 명령, 문화 명령이 있고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 명령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시대에 또 지상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지상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들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요것들이 모든 것들을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여겨야 되는 어떤 신적 명령, 사명으로 여겨서 우리가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상적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유형, 조형적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두 가지의 가치관이 동일한 차원에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문화가 융합된다든지 대립한다든지의 개념이 아니라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의 법들을 인정하지만은 그 법 위에 하나님 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계속해서 하나님 법보다 훨씬 낮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깁니다. 자, 이것에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수직적 문화가 많이 나는데 그 수직적 문화로 말미암아 나타난 양식물들, 문화예술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 보면 여러분 그 천주교 성당들 본 적 있죠? 어떻습니까? 되게 고딕 양식에다가 되게 뻣뻣하게 뾰족뾰족하니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양식의 산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고딕형 양식의 건축물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조형적 유형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학자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문화와 역설적인 그리스도. 어떤 유형이냐면 왕복 운동형인데 복음의 가치관과
문화의 가치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이중적인 잣대로 세상을 바라본다.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원론적 사상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이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현실과 이 실제로 이 세상의 법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질서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 어떤 역설적인 그리스도 왕복 운동형이 추구하는 이 문화의 개념은요, 새로운 법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 반문화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대립하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 유형과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은 대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문화와 역설적인 그리스도 왕복 운동형 네 번째 유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요,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전환론적 유형. 전환론적 유형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이제 보수적 신학을 주장하는 교단들이나 교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새 창조 원리에 의해 타락한 문화를 어떻게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어 갈 것인지를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면은 뭐냐면 자연법은 타락한 이성에 의해 파악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추구하는 유형이 약간 다섯 번째 유형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비슷합니다. 아무튼 문화를 가지고 여과 없이 무조건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충분히 복음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 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으면 마음껏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자라는 개념에서 이제 문화를 변형하는 그리스도 전화론적 유형으로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유형 한 번만 더 읊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유형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법 유형. 두 번째는요, 자연법 유형. 세 번째는 조형적 유형. 네 번째는 왕복 운동형. 다섯 번째 전화론적 유형. 이렇게 문화를 해석하는 구조에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이 끝났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 세대 문화 생태학적 접근,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또 알아볼 텐데, 먼저 성경책 다들 들고 오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같이 한 번만 읽고 우리가 함께 또 오늘 강의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예. 창세기는 구약의 제일 첫 번째 성경입니다. 2페이지 함께 우리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28절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밑줄을 꼭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앞서 언급해드렸던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네가 통치하고 다스려라. 내가 그 권리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 명령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생태학적 접근. 그럼 생태학적 접근, 생태학적이 뭐냐? 이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해양생물 먹이사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 보이시죠? 보입니까? 제일 밑에 크릴,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봉고래가 있습니다. 자, 크릴새우가 있어요. 이 크릴새우를 어떤 녀석이 먹냐면 작은 물고기가 먹어요. 이 작은 물고기는 또 이 작은 물고기를 누가 먹느냐? 큰 물고기가 먹겠죠. 그럼 큰 물고기를 또 누가 먹느냐? 더 큰 물고기가 먹습니다. 그렇죠? 더 큰 물고기는 또 누가 먹을까요? 네, 더 큰 물고기가 먹겠죠. 예, 그다음에 더 큰 물고기는 또 누가 먹을까요? 예, 사람이 먹습니다. 자, 사람이 먹습니다. 결국 이 먹이 사슬의 최상위는 누가 있을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자, 먹이 사슬 계속 보여주세요. 예, 계속 보여주세요. 그런데 잘 보십시다. 요즘에
해양 생태계의 오염이 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예. 유튜브에 치면 미세 플라스틱 해양 오염 이렇게만 치면 됩니다. 해양 오염 이렇게만 쳐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태평양이 진짜 광활하고 깨끗한 바다예요. 너무 맑아. 막 물속에서 하루 종일 살았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신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염을 측정하는 탐사선이 10분 동안 이제 특수 제작한 오염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제작해가지고 10분 동안 그것도 바닷물을 이렇게 걸렀어요. 건져냈는데 미세한 플라스틱 가루가요 너무 많이 검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깨끗한 바다인데 에메랄드빛 완전 푸른 바다인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예. 그런데 바닷속은 또 어떨까 싶어서 수심 2km, 3km 내려갔는데 하얀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래를 펐는데 모래 중에 90%가 플라스틱 가루예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이 뭐라 그러죠? 바다의 어떤 그 흐름에 맞춰서 계속 떠다니다가 한 곳에 직결하고 모여지는데 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섬이 만들어졌대요. 크기가 남한보다 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은 치우면 상관없죠. 근데 이게 바닷물 염분과 태양에 의해서 점점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해돼서 뭐가 됩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되겠죠. 미세 플라스틱은 바로 이 플랑크톤 크기로 점점 분열이 돼가지고 누가 먹냐면 제가 먹어요. 크릴새우. 제가 먹거든요. 그럼 크릴새우를 누가 먹는다고요? 작은 물고기가 먹어요. 작은 물고기를 누가 먹는다고요? 예, 큰 물고기가 먹어요. 큰 물고기를 누가 먹는다고요? 더 큰 물고기가 먹어요. 더 큰 물고기를 누가 먹을까요? 사람이 먹어요. 자,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해양 생태 오염에 대해서 갑자기 강의를 할까요? 너무 생뚱맞죠? 자, 이거예요. 사람이 임신을 하고 뭔가 병이 생기고 호흡기 질환이 계속 생겨요. 문제가 뭘까? 병원에 갔는데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네요. 이제 음식을 끊으세요. 하면 끝날 거냐? 끝나느냐? 끝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는 생태학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고 쳐도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하다못해 크릴새우를 통해서 플라크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나는 절대 생선 안 먹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은 여러 가지 해조류나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저는 절대 생선 안 먹었는데 김치만 먹었는데 왜 이래 됐을까? 김치에 뭐가 들어갑니까? 네, 액젓. 그쵸? 그다음에 새우 액젓. 여러분 아십니까? 뭐 또 어느 지방에서 뭐 굴도 넣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렇죠? 나는 생선을 먹은 적이 없는데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상호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자,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뉴질랜드 너무나 청정 지역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슴새라는 작은 새가 있어요. 어미가 열심히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줬습니다. 생후 한 60일, 70일 된 새끼가 이 약간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또 과학자들이 이 새끼 슴새를 들고 내시경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제 위나 장 속에 있는 분비물들을 채취를 했는데 안에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100여 가지가 나온 거예요. 엄마는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먹었던 걸 새가 어떻게 먹이 주는지 아시죠? 먹었던 걸 되새김질해 가지고 토해내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새끼를 살리려고 줬던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새끼를 죽이고 있고 이제 변형된 새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미가 주는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주는 먹이를 줘야 살릴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생태학적으로 요거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구조적 변화는 뭐냐면 결국은 플랑크톤, 크릴새우가 먹는 이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요
결국은 아무리 중간에서 뭔가가 개입되고 노력하고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으로 변화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오늘 다음 세대 문화가 생태학적으로 접근하자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새가 만발이 빠지게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뭔가를 제시하고 얘기해도 있잖아요. 이 전체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 문화를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개념으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낮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좀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1페이지 상단에 보면 네모칸 있죠? 검은색 네모칸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검은색 네모 시작. 자, 좋습니다. 저희가 생태학적 접근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조적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조적 개념에 대해서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5가지의 중요한 공동체의 역할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역할입니다. 자,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의 핵심 공동체는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청소년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고 이 큰 원동력은 바로 내가 직접 보고 있는 성인 모델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가정에서 보고 있는 성인 모델은 누구를 일컬을까요? 예, 부모입니다.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사역에서 청소년으로 한정되면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요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교사를 할 때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저기 초량에 있는 고신 모태교회 모교에서 고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어떤 아이들이 뭐냐면 5명 있는데 5명인데 3그룹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반이 5명인데 그룹이 3그룹이었다니까요. 지금 제 말이 약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5명이 한 명이 자기 파가 있고 2명씩 자기 파가 있는 거예요. 자, 한 명은 어떤 애냐면 제 친구한테 5살 때 뺨을 맞고 상처받은 애 있어요. 제가 그 친구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저한테 반감이 있었던 애였어요.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5살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 친구가 그때 성격이 진짜 장난 아닌 애였거든요. 예, 그 친구 지금 금종구에 있는 모교에서 뭐 지금 신학 뭐 교장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친구가 성격이 너무 와일드해가지고 5살짜리 애를 욕하고 막 버릇없다고 5살이 7살이었나 하여튼 유치원생인데 애 뺨을 때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엄마랑 같이 온 지. 엄마도 너무 화나고 막 이제 했는데 중요한 이 아이가 그때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뺨을 때릴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어떤 그룹으로 여겨질까요? 나를 괴롭히고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있던 한 명. 자, 첫 번째 그룹. 자, 두 번째 그룹. 여자아이 2명이었는데 되게 모범생이었어요. 되게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 잘 드리고 찬양 그냥 조용히 소곤소곤 따라 부르고 그냥 적극적이진 않는데 절대 예배 안 빠지는 애 알죠? 그 여자아이 2명이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모범생이네 2명. 그래서 총 3명. 나머지 2명. 나머지 2명은 누구냐면 찌질이. 예, 찌질인데 한 명은 이제 학교에서 소위 말해 짱 먹는 애고 이 한 명은 짱을 쫓아다니는 이제 뭡니까? 약간 셔틀 같은 애였어요. 그래서 이 그룹 총 3그룹이 저희 반 애였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반 모임을 하면 2명은 이제 계속 떠들고 장난치고 여자의 2명은 이제 나름 들으려고 하고 한 명은 보는 것 같은데 이상한 생각을 하는 듯하니 알겠죠? 나를 보는데 바라보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 근데 우리 반 그 애 상처받은 그 5살 때 뺨을 맞았던 이 애가 회장이 된 거예요. 고1 때 이제 임원 그 선출을 하더라고요. 이제 고3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회장이 됐으니까 이 아이를 따로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하니까 속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쌤 친구가 저 때렸을 때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었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진아,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그래서 성진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쌤이 그때 너무 미안하다. 말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랬는데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제 편이 되어줬어요. 나중에 다음부터 이해되죠?
그래서 네가 회장이고 쌤은 의지할 사람 네밖에 없다. 좀 도와도 쌤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가 조금만 챙겨주면 좋겠다. 우리 반에 네 회장이지만 우리 반에 또 반장도 네가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를 맡기고 제 편으로 만들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찌질이 애들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둘이는 사실은 별 신경 안 써도 됐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찌질이 중에 소위 말해서 탑 먹은 짱 먹은 애를 이제 따로 만나가지고 10대에 버서서 뭐 검사 하나 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웃긴 거는 제가 나름대로 청소 사역도 많이 하고 자신 있었는데 너무 감당이 제 생각의 이 틀을 너무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와서 왜 왔냐 보니까 산속에 6시간 동안 묻혀 있었대요. 그래 왜 묻혀 있었냐 물어보니까 선배가 자기 오토바이를 계속 팔아라고 했는데 자기가 왜냐면 예를 들면 200만 원 주고 산 오토바이를 선배가 60만 원에 팔아라고 하니까 자기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피해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선배한테 산속에 묻혀가 6시간 동안 갇혀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못 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애예요, 이런 애. 예. 그 다음 주에 뭐 또 잘 나오다가 또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왔어. 왜 안 나왔니라니까 어떤 길거리에서 뭐 시비가 붙어가 뭐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저를 쳐다보길래 제가 한 대 때렸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걔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 자기 학교 선배 한 살 많은 애를 때린 거예요. 고1인데 고1을 때린 거죠.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얘를 또 닦아 팬 거예요. 근데 얘가 또 맞으니까 억울하잖아요. 자기 선배를 또 데리고 왔네요. 자기 선배는 그 학교에 짱 먹는 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1대1로 정직하게 한판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 그 싸운다고 또 교회를 안 온 거예요. 뭐 이런 애였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애를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까? 저는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타이밍에 우연히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라는 걸 남포동에서 했거든요.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때 제가 감사하게도 실행위원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실행위원으로 섬겼던 그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사무국장이 이 아이의 아빠였어요. 친하게 지낸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고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공감을 하기 시작했고 이야기를 잘 풀어 나가다가 제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네 사고 쳐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술 먹어도 되고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선생님하고 하나만 약속하자. 늦잠 자고 뭐 알코올에 찌들어도 되니까 무조건 교회는 나온다. 라고 이거 약속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 빠지고.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연락해라. 경찰서 있을 때도 연락 오고 아버지도 자주 가고 막 그렇게 했던 애인데 이 아이가 중요한 거는 고구마 줄기였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올 때마다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네가 안 빠지면 쌤이 햄버거 사주겠다. 피자 사주겠다. 그때는 약간 이게 통했던 시대였거든요. 지금 애들한테 안 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 찌질이랑 늘 오다가 찌질이를 한 명 더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가 찌질이 2명 오니까 지도 머릿수를 맞춰야 되는지 같은 헤드지는 한 명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됐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다가 이 4명이 또 몇 명을 데리고 오고 우리 반이 몇 명 되냐면 21명이 됐어요. 그때 고등부 재직이 50명이었거든요. 그때 고등부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2000년에 박예름이 있었어요. 박예름 디렉터.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때 예림이가 고1인가 고2였거든요. 같은 그룹이었어요. 다른 반 애들인데 그때 우리 반이 21명이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 데리고 뭐 했냐면 매주 그 다 쓰러져 가는 봉고차 한 대로 해가지고 아이들 그 9인승 차에다가 16명으로 태워가지고요. 그 분방 공부할 자리가 없으니까 주일마다 10대복 가가지고 매주 거기서 애들 데리고 놀고 피자 시켜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청소년사역은 애들만 잘 공감하고 애들만 잘 상대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히 깨졌어요. 왜? 가정 환경, 부모의 양육 태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그 아버지랑 엄청 친하게 지냈거든요. 같이 낚시 다니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같이 준비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활동도 같이 하다니까 부모님이 이해되고 어떤 그 가정 환경이 이해되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완전 달라 시각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청소년 사역은 청소년 사역만 잘하면 된다. No. 청소년 사역은 이꼴 부모 교육 플러스 가정 사역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청소년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좀 이해 좀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요 시작은 결혼부터 시작이거든요. 결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 결혼이라는 부분인데, 자 결혼할 때 우리는 사람한테 어떤 기준으로 만납니까?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신앙만 좋으면 됩니다. 예, 죄송한데 이거 거짓말이죠, 여러분. 예, 신앙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 뭘 따라와야 됩니까? 그밖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직장도 좀 안정이 돼야 되고 집도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성격도 좀 좋아야 되고 뭐 되도록이면 또 요리도 좀 할 줄 알면 좋겠고 저랑 취미생활도 좀 맞으면 좋겠고 저랑 입는 옷 스타일도 같이 이렇게 맞았으면 좋겠다. 외국어 나갈 때 외국어를 하나쯤 해서 제가 외국 여행 갈 때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줄줄이 이어지죠. 아닙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예, 아니군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군요. 함께하는 교회 출석만 하면 만사 오케이입니까, 여러분? 예,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기 명강사 중에 김창옥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분 강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어떤 면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바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러면 어떤 언어를 쓰는지, 모국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국어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모국어는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 집에서 어렸을 때 계속해서 듣고 행해졌던 부모님들이 나에게 해주었던 언어들을 모국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국어 안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부모로부터 일상적으로 듣는 언어, 그 언어 속에 있는 단어와 말투, 억양, 표정, 그리고 나타나는 행동들을 모두 포함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 모국어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쓰는 단어만 들어봐도 이 아이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유추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우리의 삶을 많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왜 갑자기 소그룹의 대화법 강좌를 하겠습니까?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개념을 알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이제 가정에서 가정사역이라는 이름하에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언어를 쓰고 있는가, 이 아이에게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깔아뭉개고 죽이는 언어를 쓰고 있는가, 안 된다, 부정적 언어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의 역할, 이 5가지 공동체 역할 중에 가정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 총체적으로 나중에는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은 가정에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의 모델, 엄마의 아빠의 양육 태도와 바라보는 그 모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래 집단입니다. 흔히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청소년의 또래 집단은 다른 연령대의 또래 집단과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또래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 유형은 소비 문화, 사이버 문화, 성문화, 언어 문화, 음악, 춤 문화, 패션 문화, 뭐 미디어 문화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오늘은 언어 문화와 그리고 성문화, 음악, 춤 문화, 패션 문화 등을 잠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대중문화 이야기했죠. 기억나십니까? 대중문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소비문화가 같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어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만 아니라 자아를 신뢰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통로로서 인간의 인지 및 가치 척도, 인간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청소년의 언어 문화입니다. 언어의 발달 단계를 보면요, 처음에 유아 시절에 엄마 아빠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언어를 배우죠. 이런 단어들, 기본적인 단어를 배우다가 엄마, 아빠, 그렇죠? 단답형의 언어들을 배우다가 이제 이 아이가 일반적인 언어를 이제 습득하고 배웠을 때 사람과 사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하는 대화의 방식의 언어를 취득하게 되거든요. 체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게 되었어요. 뭐가 생겼죠?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 도구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화라는 게 생겨났죠. 전화에 대해서 물론 길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상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지만 전화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면대면으로 대화하는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간략하게 핵심만, 요점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언어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핸드폰이란 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에 처음에는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바이트 내로 문자 이렇게 전송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글자들이 딱딱딱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뭐죠? 삐삐 해가지고 그 뭐죠? 암호같이 뭐 빨리빨리 486 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런 암호처럼 하는 언어들이 또 개발되기, 이모티콘들이 또 뭐죠? 그 네이버란다. 네이트에 보면 그게 뭐지? 막 이상하게 만화처럼 그림 그려가지고 막 집도 만들고 막 이걸 뭐라더라? 싸이월드에서 여러분 요즘에 정말 막 이렇게 이모티콘 막 글자 막 새기는 거 이런 거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자로 진화되기 시작했어요. 문자 언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에서야 이제 뭐가 개발됐냐면 온라인상에서 댓글, SNS, 채팅 등을 통해서 글자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요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조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신조어. 그래서 여러분, 소통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문화에 대해서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신조어를 배워야 될까요? 그냥 잠시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라고 여겨야 될까요? 왜요? 네, 소통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아이들이 만든 신조어가요, 이제 우리말 사전에 등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실제로 신조어들이요, 이제 국어 대백과 사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국어 사전에 이제 등재가 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들이 유행하는 단어인데 그게 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 몇 가지 대표적인, 이게 2020년도에 가장 핫한 신조어 18개인가? 맞나요? 16개인가? 17개인가? 제가 적어놨어요. 자, 하나씩 여러분이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내가 아는 단어만 체크해보세요. 내가 이 단어는 알고 있다 체크해보세요. 동글베이로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표시해보세요. 문진, 고다비, 핑프, 준매, 띵곡, TMI, JMT, 보배, 가심남, 슬세권, 자만추, 자강두천, 어덕행덕, 오저치고, 오놀아놈, 복세편살, 인사, 아싸. 하나 빠졌네요. 사파스블. 이거 빠졌네요. 예, 하나 더 있는데 사파스블 적혀있죠. 사파스블. 예, 까지 해가지고 몇 개냐? 하나, 둘, 셋, 여섯, 6, 22 18개거든요. 18개 중에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허진 권사님 몇 개나 나옵니까? 하나. 제가 뭔지 알겠어요. 인싸 아싸죠. 아니에요? 뭐예요, 권사님? 슬세권. 새벽기도 제 설교 들었구나. 슬세권. 좋네요. 자, 이 중에서 저 보세요. 자, 이 18개 중에 10개 이상 한다. 손 들어보세요. 10개 이상 한다. 역시 우리 청년부. 예, 핫합니다. 예. 자, 5개 이상 한다. 5개 이상 한다. 자, 3개 이하다. 내가 아는 게 3개 이하다. 사모님 진짜예요? 네, 아이고라. 그랬구나. 자,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문진 무슨 말이에요? 예, 문화찐따 이런 말이에요. 문화찐따. 이 말도 못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 문화찐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문화를 잘 모르고 적응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유행이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문화찐따, 문찐이라 그래요. 고답이 뭐라 그래요? 고답이. 예, 고답이는 뭐냐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이 답답한 사람을 고답이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고답이. 완전 답답한 사람, 되게 체할 것 같은 사람, 먹먹할 것 같은 사람, 이 고답이야, 고답이 같은 사람 이렇게 합니다. 핑프 뭐라고 합니까? 핑프. 예, 이제 이게 약자거든요. 핑 핑거 프린세스 해가지고 손가락 하나로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 이제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이제 검색하고 다 알아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핑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준매.
준매. 자, 제가 이래서 승민아 보면 때 준매 이런 말을 했어요. 적었어요. 이 뭐냐면 주셈의 오타가 준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 주셈, 해주셈, 해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게 오타가 준매가 되는데 이게 유행화 됐어요. 자, 띵곡. 띵곡이 뭘까요? 예. 띵곡의 단어를 보면요, 여러분 띵을 이게 명곡을 띵곡이라 그러거든요. 이 단어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띵을 보면 여러분 쌍디귿인데 두 번째 나오는 디귿이 명자처럼 되어 있잖아요. 애들이 이걸 보고 그냥 명곡처럼 쓰는 거예요. 단어를 그렇게 재치 있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띵곡. 그래서 띵곡, 오늘의 띵곡, 나의 최애 띵곡이라면 무슨 말이다? 명곡이라는 말입니다. 자, TMI 무슨 말입니까?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설명충이란 말이에요. 예, 뭐 한마디 했는데 예를 들면 이랬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정말로 물매로 이겼어요 했는데 대단합니다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다윗이 살아온 시대는 천 몇백 년도 해가지고 그때 돌멩이를 5개 들어가지고 뱅뱅 돌리면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TMI라 그래요. 설명충이라고. TMI. 예. Too much information 이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JMT 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요건 욕이거든요. 이 말은 사실 별로 쓰면 안 되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써서 약간 좀 저는 약간 거북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예, 이게 뭐냐면 매우 맛있다 이런 말이에요. 차마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예, 엄청 맛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앞에 단어만 빼고 마탱 이런 말이거든요. 예, 제이가 이제 욕을 비속어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욕을 겁나게 맛있다. JMT 이런 말이에요. 자, 보배 무슨 말입니까? 보배 모르세요? 현재 보배가 뭐야? 모르세요? 보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보조 배터리 약자입니다. 자, 보배. 가심남. 저 같은 사람. 가심남. 가지고 싶은 남자. 역시 역시 우리 가영이하고 현지가 열렬한 응원을 보냅니다. 슬세권. 우리 허진 권사님이 유일하게 아는 단어. 숲세권, 역세권도 아닌 슬세권 뭡니까? 슬리퍼 신고 다닐 만한 어떤 지역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슬세권. 이것 때문에 나온 파생적인 단어가 너무 많아요. 맥세권, 편세권, 스세권 너무 많죠. 자, 자만추. 네, 요즘 아이들이 자만추를 하거든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연스러운 만남, 뭐 소개팅 이런 거 안 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자, 그다음부터 우리 좀 사자성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강두천 무슨 말입니까? 네, 맞아요. 이게 신서유기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뭐냐면 이제 두 사람이 라이벌이었어요. 자존심이 되게 센 친구 두 명이서 이제 뭔가 경쟁을 하는 구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강두천, 자존심 강한 두 천재가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나훈아하고 남진이 뭔가 대결을 벌린다. 그럼 보통 쓰는 단어가 뭐냐면 자강두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덕행동. 어차피 덕질하는 거 행복하게 하자 뭐 이런 말입니다. 어덕행덕. 덕질이 뭐예요? 오타쿠, 오덕쿠 들어봤죠? 이게 일본에서 사실은요 오타쿠 이 말이 되게 전문성이 있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붙여지는 단어예요. 오타쿠란 말이.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과몰입해야 되고 나가서 중독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이쪽에 빠져 있는 사람을 오타쿠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오면서 뭐라고 되냐면 이제 일본 말이 오타쿠가 아니라 오덕쿠가 돼요. 덕쿠, 오덕쿠. 덕쿠란 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조어가 어덕행동. 어차피 덕후질하는 거, 덕질하는 거 행복하게 하자. 어차피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남이 뭐라 하디 말디 나는 즐겁게 하자 이런 의미예요. 어덕행덕. 오저치고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저녁은 치킨으로 고 이 약자예요. 오저치고. 자, 애들한테 치킨이 진리니까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오놀 아놈. 맞습니다. 오 놀 줄 아는 놈. 이 인싸들 중에서 이제 놀 줄 아는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복세편살. 되게 복잡한 세상인데 편하게 살자 이런 말입니다. 복세편살. 복세편살. 자, 마지막 인싸 아싸. 이건 알죠?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되게 그룹 안에서 인기 좋은 사람 아니면 밖에서 겉도는 사람, 아웃사이더. 자, 보통 함께하는 교회는 인싸가 많을까요? 아싸가 많을까요? 유승민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아, 인싸에 속한 아싸입니까? 네, 정말 제발 제발 예수를 믿으세요. 제발 제발 복음을 깨달으세요. 자, 자, 농담이고 마지막 사파서블 무슨 말입니까? 예, 이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와, 뭐 맛있다라면 앞에 뭘 붙이냐면 도구를 붙이거든요. 도구. 게 맛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이 게 대신에 요즘에는 아이들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쌉이 뭐냐면 숫자 10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욕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10, 10. 원래 10을 붙이는데 욕 같으니까 요거를 약간 귀엽게 변형해서 쌉으로 바꾼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원래는 열 파서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변형한 겁니다. 열에 알죠? 예, 쌍시옷, 비읍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쌉으로 바꾼 거예요. 쌉 파서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우 가능하다. 매우 가능하다. 나 이거 진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2021년도 유행했던 신조어가 뭐냐면 자, 뭐죠? 그 토요일마다 하는 그 강호동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뭐죠? 그래서 학교 하는 건데. 아, 아는 형님에 보면 머선 129라는 단어가 있어요. 머선 129. 머선. 이게 뭐냐면 무슨 일이고 이런 말이에요. 아이들이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머선 1 2 9 머선 일이고 무슨 일이고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씁니다. 자, PPT 하나만 보여주세요. 저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H 월 V 아는 사람? 예, 아는 사람? 예, 우리 연하 말고 또 아는 어르신 분 중에 없어요? 30대 이상 중에 아는 사람? 월 V H 월 V 저게요 뜻이 뭐예요? 예, 사랑해란 말이에요. 어? 왜 사랑해요? 제가 깜짝 놀랍게 보여줄게요. 자, 버튼 눌러주세요. 큐. 자, 읽어보세요. 사랑해가 돼요. 지금 저걸 보고도 이해 못하시는 분 있어요? 아이들 천재죠, 천재. 애들 천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세요. H 월 V. 자, 우리가 볼 때는 H 월 V인데 이걸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다시 보세요. 사랑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약간 암호처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승민아, 아 지금 이제 알고 계시. 이런 거예요. 승민아, H 월 V 무슨 말이에요? 사랑해 이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 고백하기 민망하신 분 있습니까? 남편한테 사랑 고백하기 한 20년 된 적 있습니까? 그러면 편지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H 월 V 이 뭐고 무슨 일이고 막 이렇게 할까 남편이 그러면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H 월 V 신기하죠, 여러분? 애들이 진짜 머리가요 비상합니다, 비상해. 어제 이쪽으로 머리가 이렇게 탁월한지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애들이 안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신조어들을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이것들이 무조건 거북스럽게 여러분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 단어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나라 백과사전에도 올라갈 정도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소통되고 있는 단어다. 자, 보세요. 옛날만 하더라도 우리가 자,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우리도 쓰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뭐 쓰고 있습니까? 자, 함께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대표 기조자들이 제가 요즘 많이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교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함교가 뭐예요? 무슨 뭐 배예요? 뭐 다리예요? 함교가 뭐예요? 함교. 예, 다른 교회에서는 전혀 못 알아들을걸요. 맞죠? 우리 교회 공용어가 됐단 말이에요. 신조. 우리 교회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북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도 동일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음악 춘문화인데요. 첫 번째 음악 한번 보십시다. 청소년이 음악을 듣는 것은 혼자만의 괴로움과 외로움으로부터 탈피하여 음악을 매개로 대화하며 마음을 소탕하는 의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멜론 등의 음악 전문 사이트 및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소통하고 나아가 청소년 스스로가 소비자의 개념에서 이제는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창의성도 동일하게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청소년의 음악하면 너무 날카로워, 막 헤비메탈, 락, 힙합 너무 부정적이야,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만 여겼는데 사실은 이 음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청소년의 마음을 해소하고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매개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옛날만 하더라도 힙합하면 되게 교회에서 기독교 교회에서는 어떻게 부정적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다가 누가 나왔냐면 머리 타조알처럼 생긴 애가 갑자기 나가지고 랩으로 막 이상한 대도 안 한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십니까? 모르세요? 누가 나왔어요? 쇼미더머니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 BY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노래하는 것마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우승을 했어요. 랩인데 랩으로 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랩으로 뭘 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랩으로 얼마든지 그 역할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트로트, 한국 그냥 전통 가요 생각하는데 갑자기 트로트 부르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트로트로 막 찬양을 하네요. 내 영혼이 싸싸 이러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따라했습니까? 크리스마스 축제날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절대 안 돼, 요거는 안 돼.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드럼 절대 안 돼였거든요. 근데 지금 드럼 너무 잘 치거든요. 요즘 교회에서 젊은이들인데 드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게. 그 옛날에 어떤 모 장립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가 청년부 때 최초로 통기타를 쳤는데 장로님한테 미친 듯이 욕 들어 먹었대요. 교회에서 어디 거룩한 교회에서 그런 잡스러운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청소년의 마음을 알아주고 다음 세대 문화와 소통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춤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아메리칸 컨트리, 라인 댄스, 디스코, 힙합, 팝핀, 벨리, 아이스 댄스 등등 청소년의 비언어적 표현 방식 이 뭐냐면 너버벌 퍼포먼스라고 그러는데 언어가 없이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몸짓으로 손짓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많이 부정적 시선이 많죠. 왜냐하면 딱 보면요 이거를 연구를 해봤는데 환경적인 요소가 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자, 되게 음지고 되게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행적인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차후에 일어난 행동으로 말미암아 춤 자체를 부정적인 어떤 요소로 많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과 생각을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고 춤을 통해서 사회관계 형성, 욕구 충족, 스트레스 해소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과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독특한 춤, 우리나라 이 청소년 댄스 아이들의 춤 실력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선이 진짜 힘들어요. 본선에 올라가면 대한민국 이 대표들이 무슨 크루 들어보셨죠? 대부분 다 가면 무조건 우승이거든요. 이게 제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제가 무슨 크루에 콘서트 공연장을 갔어요. 그때 누가 초청을 해줘가지고 운 좋게 제가 초대받아서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뭐 대사도 없어요. 1부 춤추고 2부 옷 벗고 춤추고 3부 손 들고 춤추고 뭐 이렇게밖에 없었거든요. 그 중에 3부 때 어떤 남자들이 막 춤을 추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너무 놀랐어요. 자, 여기 뭐냐면 트러스예요. 막 조명기구 같은 거 은색으로 된 거 있죠. 트러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막 조명도 달리는데 얘가 여기를 붙잡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옆으로.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중국 기인들인 줄 알았어요. 중국 기인들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아무리 헬스를 많이 해도 있잖아요. 옆으로 이거 잡고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할 수가 없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요즘 애들 기럭지도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다들 저만큼 키가 크단 말이에요. 엄청 크거든요. 거의 다 180 언저리란 말이에요. 엄청 키가 큰데, 예?
고개 돌리지 말고 얘들아.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태에서 얘가 트러스를 잡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저기에 무슨 장치가 있을 거야. 이게 투명한 뭔가 기둥 같은 게 있을 거야 했는데 얘가요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벅벅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비보이 춤을 잘 추는가 연구를 해서 연구. 그 이유가 밝혀졌어요. 뭔지 알아요? 다리가 짧대요. 그 다리가 짧다 보니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대요. 특이한 행동과 동작,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 상체가 크고 하체가 짧다 보니까 승민이가 춤추는데 참 유리할 수도 있어. 제가 춤 못 추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춤을 못 추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자, 예, 넓은 예수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이 춤춰서 뭐 하겠나 생각하잖아요. 뭐 하겠나가 아니고 이 춤으로요 여러분 해외 공연 가고 K-팝 유행시키고 얼마나 많은 대중문화의 도구가 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가 딴 따라 돼서 뭐 할까. 어른들은 이런 시각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 문화를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춤을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은 성취감도 느끼고 자기 도취적 기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패션, 의상 문화인데요. 외모지상주라 불리는 루키즘. 루키즘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까? 외모지상주의죠. 등장으로 부모, 자녀, 교사, 학생 등의 이제 의상이나 이제 패션에 대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개인의 취향을 인정하고 존중해 달라는 의미인데 이제 학교에서는 뭘 계속 고집합니까? 통일된 복장, 똑같은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 요시노 이발관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요시노 이발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요시노 이발관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요시노 이발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야, 자 저기 보면 저기 일본 영화인데요. 이 영화 진짜 재밌거든요. 이제 일본 가족 코미디 영화인데 어느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 모든 아이들의 두 발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이발소에서 그 토박이 이발소 아줌마가 아이들의 머리를 무조건 저렇게 깎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그 동네 실세거든요. 소위 말해서 모든 머리는 저렇게 깎아야 돼요. 전부 다. 근데 타지에서 어떤 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머리 염색하고 맥가이버 머리처럼 막 머리가 기는데 아이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다가 야 빨리 니 저기 요시노 이발관 가서 머리 깎아야 돼. 왜? 그게 우리 마을의 법칙이야. 막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나는 싫어. 근데 이 아이가 이 다른 아이들을 막 이렇게 유혹하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갖고 있거든요. 뭐냐면 뭐 야동 잡지 이런 거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혹하는 거예요. 평소에 접하지 못했으니까. 애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보게 하니까 막 머리 스타일도 너무 예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평소에 저렇게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반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머리 스타일을 인정해 달라고. 그러면서 애가 집 나가고 머리 스타일이면 이번에 집을 나갑니다. 자기 헤어스타일을 진짜로 집을 나가요. 제가 이걸 갖고 박사과정 때 논문을 썼거든요. 숙제를 제출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수업도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른들은요 통일된 걸 너무 좋아해요. 니도 했으니까 니도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요구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교복이나 두발이 어디서 유래됐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해야 돼요. 좀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 청소년 이 교육학 공부하기 전에 진짜 몰랐어요. 공부하면서 석사 과정에서 알았거든요. 여러분 두발 이 문화가 어디서 나냐면 일본 군대에서 나온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그 아이들을 다 동일하게 편안하게 수위 말해서 그 지배 아래 통치하기 위해서 다 통일시켜 버렸어요. 스포츠 머리로. 일본 문화의 잔재예요 사실은. 헤어스타일 자체가 애들 중고교 머리 자체가. 근데 우리는 무조건 스포츠를 주장하고 있죠. 교복 물론 유니폼이라는 이름 하에 전 세계에서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교복이란 걸 최초로 도입한 때는요 일제시대 때였어요. 일본에서 들고 온 거예요. 이것 역시도 통일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 획일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아이들의 의견과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한 것은 무조건 안 돼, 그렇다고 아이들의 의견은 무조건 돼가 아니라 서로 소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너희들보다 경험이 많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조건 어른들의 말에 따라야 해 라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의 패션과 그들의 의상을 때로는 인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 옛날에 저는 이런 약간 편협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의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가의 브랜드 제품만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만 하더라도 한 달 내내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아세요? 중고등부 애들 중에 추리닝 입는 폼도 딱 똑같아요. 밑에 단을 딱 3번 접어가지고 발목 위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늘 동일하게 디다스도 아니 이다스라고 줄 2개 꺼져 있는 거 항상 그거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 모르세요? 그리고 아이들 운동화 잘 안 신습니다. 예, 쓰레빠 신고 다닙니다, 여러분. 예, 여기 함께하는 교회는 슬세권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예, 슬리퍼 신고 다니는 교회, 슬세권 교회 여러분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 좋은 옷, 명품 옷만 추구할 줄 알았는데 아예 아닌 거예요. 개치, 나한테는 이 옷이 편하네요. 나는 이 옷이 어울려요. 나는 이 옷을 입고 공부할 때, 이 옷을 입고 예배 드릴 때 가장 편하네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얘기를 해야죠. 최소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쁜 옷, 네가 생각할 때 가장 예쁘고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 네가 진짜 사랑하는, 네가 100일 동안 기다려왔던 남자친구가 나왔는데 네 쓰레빠 신고 추리닝 입고 갈 거야? 예. 마이카이가 나는 남자친구한테 이 옷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갈까? 그러면 그렇게 입고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평생 그렇게 살게 놔둬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니면 여러분이, 예, 맞죠? 예, 돌게 생겼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저희 아이들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예, 왜냐면 우리 셋째가 얼마 전에 태권도 학원도 안 갔는데 태권도 다닐 거라고 태권도 도복부터 받아온 거예요. 아직 다니지도 않는데 도복부터 받아왔어. 유치원에 일주일 내내 그걸 입고 가겠다고. 여러분 땀 배출 잘 안 되는 그 도복 알죠, 여러분? 예,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애들, 예, 그렇죠. 개인 취향이니까 인정해줘야죠. 어떡 하겠습니까? 그거 갖고 아침부터 뭐라 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의 그 요구를 때로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성문화. 자, 이성교제 시기 고등학생 이성교제 경험이 60%, 사실은 훨씬 더 높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척도 검사지라서 그래요. 수치가 진짜 낮게 나온 거예요. 이성교제를 시작한 시기는 초등학교 시절이 44.6, 중학교 42.2, 고등학교 13.2. 자, 무슨 말이냐면 이성교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처음 시작했던 시기가 초등학교 시절이 한 10명 중에 4.5명, 중학교가 4명, 고등학교가 한 1.5명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성교제를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늦게 하는 것 같아요? 빨리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대가 변화될수록 이성교제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성교제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성교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계와 방법이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 없이 그냥 하면 된다, 방치하거나 그냥 무조건 막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되면 애들은 더 튕기거나 음지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웃긴 것은 여러분 약간 이거는 좀 다른 주제인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성교제 시기는 빨라지고 있는데 이성교제를 안 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목사님이 자주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성을 사귈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내랑 다른 존재에서 성이 다르다 보니까 성향이 다르거든요. 성향이 다르면 그 사람의 의견과 생각과 언어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의 폭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잘 알면 사실은 어쩌면 아이들을 진짜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만 우리가 공부를 해도 어쩌면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의식인데 혼전, 성관계, 포르노. 우리 아이들은 포르노 단어 잘 안 씁니다. 포르노 단어 아예 모릅니다. 애들한테 강의하다가 포르노 하면요 뭔지를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동.
야한 동영상, 야구 동영상 아닙니다. 야한 동영상. 자, 성매매, 성폭력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성의식이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는 거죠. 파트너와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문제의식의 중요성 그리고 경계성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너무나 무분별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성에 대한 철학적 입장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악을 추구하는 보수주의. 무조건 성은 나쁜 것이야. 보수주의 성향입니다. 1번에 악, 보수주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악 땡땡 보수주의. 2번에 자유주의. 서로 합의만 하면 자유롭게 관계를 해도 돼. 합의 땡땡 자유주의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3번 급진주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녀 간의 성관계를 뛰어넘어서 뭡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뭐 자동차하고도 성관계를 하고 동물하고 시체하고도 하고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는. 예, 개를 키우는데 개하고 성관계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진주의, 쾌락 땡땡 급진주의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철학적 입장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성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 고유한 선물이고 아름다운 선물인데 이것을 성상품화로 여기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성세대로부터 흘러왔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에게는 절대 하면 안 돼. 막고 감추고 부정적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정확하게 성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 함께하는 게 성교육을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우리 사모님 너무너무 잘하세요. 성교육 진짜 잘해요. 저는 저희 아내가 진짜 잘하는 것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 개방성에 대해서 진짜 아이들에게 잘 표현했어요.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머스마 3명인데도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음경이라는 건데 이 음경은 정말 소중한 것이라서 누구한테도 보여주면 안 되고 누구한테도 만지게 하면 안 돼 라고 꼭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 안에 씨앗이 들었어. 생명의 씨앗이 들었는데 나중에 너가 어른이 되면 너도 아빠가 돼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생명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책이 없어가지고 독일에서 실제로 성교육 책자가 있어요. 엄마, 아빠, 성관계하는 그 그림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뭐 야동으로 배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아이들한테.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애들한테 성에 대해서 나쁘고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이라는 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진짜 함께하는 교회는 이게 필요해요. 다음 세대 교육에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청소년 성문화에 대해서 개방시키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은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이렇게 우리들이 알면 좋겠다. 그래서 성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성은 책임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성은요 책임하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우리 무책임하거든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혼전 성관계를 하면 안 되냐? 이걸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성정체감. 패권적 남성다움과 복종적 여성다움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 중심의 성역할.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계속해서 여자를 압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패권하다, 패권. 여성은 뭡니까? 남성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성의식이 되게요. 어떤 거냐면 왜곡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성학대 뭐 이런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젊은 친구들 가운데. 그래서 성경적인 성의식은 뭐냐면 이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고유한 존재 자체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알려줘야죠. 이게 뭐냐면 관계성이란 관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남성 책임을 다하는 사랑.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남성은 책임을 져야 되고 돌봄을 해야 되고 일을 통하여서 책임과 돌봄을 해야 된다는 거. 여성은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맡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좋겠다. 자, 참고 사항입니다. 여성이 언제 첫 생리를 한 줄 압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7세. 11.7세. 그러니까 5학년쯤 합니다. 5, 6학년쯤. 남자는 언제 첫 몽정을 하는 줄 압니까? 몽정. 언제냐면 12.5세. 6학년에서 중1쯤에 첫 몽정을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씩 성교육할 때 이런 얘기 하죠. 딸이 첫 생리를 하거나 아들이 첫 몽정을 했을 때 보통은 엄마들이 알거든요. 엄마들이 이제 뭐 속옷이 이제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니까요. 그러면 그때 애가 수치스럽게 만들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너무나 기쁜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고 너무나 너는 이제 생명을 잉태할 만한 어른이 되었다는 걸 기념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미 여러분 지나가신 분들은 아쉽지만은 그 손주들한테 그렇게 알려주시고 자녀들한테 알려주시고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처자들은 남성네들은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교입니다. 학교. 자, 학교.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문제나 청소년 문화 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되는 분야가 바로 학교입니다. 물론 아닌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많은 저해들을 갖고 있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라는 거대한 목표로 인해서 창의적인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 이제 생태학적 접근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권위주의와 위계 질서로 인해 청소년의 문화 욕구 억압, 창조 능력의 감소, 실제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학교 공동체의 원래 목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실제로요 이 학교가 가장 지금 창의적인 문화의 저유 요소라는 걸 증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년 대안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학교 부적응 학생 이 단어는 사실은 청소년을 향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표현한 단어인데 요즘에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탈학교 청소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탈학교 청소년. 탈학교 청소년. 옛날에는 뭐 선생님 말 안 듣고 사고 치고 이런 아이들을 학교 부적응자라고 했는데 요즘에 그게 아니라 학교의 어떤 시스템이나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나랑 어울리지 않아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저만의 방식으로 교육을 받겠습니다. 학습을 이행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 탈학교 청소년이라 그래요. 탈학교 청소년. 예,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탈학교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안학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전국의 인가학교, 대안학교 중에 인가학교가 89개. 이거는 일반적인 인가학교를 말하는 거고요. 또 실제로 일반 학교에서 위탁하는 대안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위탁하는 대안학교는 136개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인가학교 플러스 위탁학교도 대안학교거든요. 벌써 200개가 넘어가죠. 그 다음에 비인가 학교는 더 많거든요. 비인가 학교.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인가 학교는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부산만 하더라도 자 위탁형 대안학교가 10개나 있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도저히 적응을 못해요. 우리 학교에서 못 받아주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냐면 저 양정에 양정중학교라고 있거든요. 위탁학교거든요. 거기에 보내요. 거기에 2년인가 1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졸업장은 자기가 원래 다녔던 학교에서 졸업장이 나오는 거예요. 위탁 대안학교예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위탁형 대안학교. 이런 게 지금 부산에만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양정중학교부터 제가 자유학교, 장대현학교. 장대현학교는 소위 말해서 탈북민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죠. 아시아 공동체 학교, 다문화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뭐 이런 등등 너무 많아요. 이런 학교들이. 이것만 있을까요? 부산에 28개 비인가 대안학교. 뭐 그레이스 미션 스쿨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가 있죠? 뭐 엄청 많죠. 뭐 이런 저런 학교. 제가 알고 있는 학교만 지금 살려봤는데 28개 정도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네. 대안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가 실제로 교육과 사회 공동체와 그들의 어떤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함양하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열심히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선생님들 계시죠. 너무나 소중한 선생님들 계시는데 일반적인 이제 생태학적 관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는 어쨌거나 뭐가 있습니까? 입시라는 걸 무시 못하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영재가 나왔느냐, 과학고등학교를 보냈느냐, 그렇죠? 영재 학교를 보냈느냐, 장영실 학교를 보냈느냐,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카이스트를 갔느냐, 서울대를 갔느냐, 이게 학교 평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에 최초로 자유학기제라는 게 들어왔거든요. 자유학기제라는 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진로 진학 제도예요. 진로 진학 제도인데 이게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에요. 아일랜드 거예요. 아일랜드에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미리 조기 교육을 하자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면 고등학생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학기제를 몇 학년 때 합니까? 예, 중1 때 합니다. 왜 고등학교 때 못 합니까? 진로 진학 교육인데. 예, 수능 때문에. 수능 때문에 그래요. 입시.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요 되게 특이한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수능 치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멈추는 나라 봤어요? 이게 그냥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시험이에요. 시험 치는데 비행기가 멈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다 방송 안 들리면 어떡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지금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보고 되게 이상한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는데, 약간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쳐다보는데, 예,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 진짜 이상한 거 맞아요. 이해되세요? 자유학년제라는 거는 뭐냐면, 자유학기제에서 학년 1년 동안 아예 시험을 안 치고 진로 체험 활동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사회 나가기 전에 해야 되는 걸 중1 때 한단 말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중1 때 뭘 해요? 지금 중1 때 애들 놀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웃긴 건 학업 성취 차이가 더 많이 늘어나요. 왜냐면 이때 돈 있는 애들은 가외 학원, 고가 가외 더 보내서 공부 실력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때 열심히 놀고 열심히 체험하는 애들은 성적이 바닥치거든요. 1년 차이가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웃기죠. 예. 그런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계속 밀고 있습니다. 예. 10대부터 열심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지역사회. 지역이 청소년과 함께 하는 것, 대안 프로그램, 마을 공동체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역에서 이제 청소년 살리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하는 그런 대안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청소년의 문화를 함께 참여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일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 청소년 문화가 어른들이 볼 때 5가지 문화로 나눠지거든요. 5가지 문화인데 뭐냐면 미숙한 문화, 비행 문화, 저항 또는 대항 문화, 하위 문화, 마지막에 일탈 문화거든요. 이 5가지 문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요, 자, 미숙하다, 뭔가 모질해, 비행,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삐딱하네. 그다음에 저항, 왜 이래 반항적이야, 공격적이야, 그렇죠? 하위, 기존의 문화 밑에 노인 문화, 청소년 문화, 하위 문화, 밑에 문화로 여기거든요. 마지막 일탈 문화, 이곳에서 원래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문화. 지금 어떤 문화에 기성세대들이 바라본 청소년 문화. 지금 이게 세계에서 모든 청소년 문화를 학적으로 5가지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통일이에요, 통일. 자, 기성세대들이 바라본 청소년 문화가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 되게 부정적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학자들이 그나마 좀 바꾸려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일탈 문화를 어떤 단어로 만들었냐면 새로운 문화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얘는 왜 이래 일탈을 일삼네? 일탈이라는 게 뭔데? 원래 있는 곳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일탈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일탈이 무조건 나쁜 걸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탈은 나쁜 것, 일탈 일꼴 나쁜 것, 일탈 일꼴 되게 이렇게 반항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일탈을 통해서 사실은 청소년의 많은 창의성이 개발되거나 그 창조 능력이 발휘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일탈하면 안 되죠. 근데 일탈의 정확한 정의가 우리 사회 구성 요소들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것 없이 무조건 너는 일탈이네, 네 일탈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은
뭐 이제 미디어의 역할도 있고 몇 가지 5가지 역할 중에 사실은 미디어의 역할하고 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역할,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교회와 가정 공동체. 자, 이게 뭐냐면요. 한계를 극복한다는 건 뭐냐면 뭔가 크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구조적 한계가 있어. 지금 시대에서 뭔가 계속 제도가 만들어지고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제도와 시스템에 참여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해야 돼. 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인 시스템과 제도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예, 더 쉽게 설명할까요? 좀 카테고리 넓혀 볼까요? 기본권과 참정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권리, 의무, 선거, 투표하는 것 이게 사실은요 이 시대적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데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 진짜 뽑을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요 시대가 안 바뀝니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참정권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번에 시장 선거 하셨습니까? 빨간색 뽑으셨습니까? 파란색 뽑으셨습니까? 네, 비밀 투표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여러분 무슨 색을 뽑아도 상관없는데 하셔야 돼요. 하셔야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반영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19세 투표권이 생겼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계속 메아리 치듯 외쳤는데요, 결국은요 19세 투표권이 생겼다고요. 고등학교 3학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안 바뀌는 것 같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시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직적 소통이 아니라 수평적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문화를 인정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또한 경계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경계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자, 함께하는 교회는 청소년 문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예를 들면 애들이 음악실이 필요합니다. 춤출 공간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애들이 옛날에는 저 굴다리 같은 데서 춤추고 음지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곳에 맨날 마치고 나서 맞죠? 알코올에 취하고 구름 과자에 이렇게 취해 있었는데 우리가 열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열린 공간. 어디서? 교회에서. 그러면요 결국은요 그 환경 자체가 건강하게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음악도 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성취감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매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지가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 충분히 공간적 제공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요것만 마무리하고 마치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갔네요. 그러면 요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자, 다음 주에 혹시나 제가 잊어버릴까봐 꼭 말씀해 주세요. 승민이가.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로, 호모 루덴스 요거 3개 이야기해야 된다고 꼭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예, 요까지 일단은 설명을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는 이상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요, 충분히 예전보다도 훨씬 더 청소년의 참여율이 높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말인지? 여러분 저기 1년에 한 번씩 청소년들하고 대통령하고 회의하는 거 아세요? 법적으로 정해진 거 아세요? 청소년들과 대통령이 회의하는 게 통과가 됐어요. 1900 몇 년도 최영희라는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차관급 청소년 위원회 대표였는데 그분 시절부터 이제 청소년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 대표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의견, 청소년에 대한 의견을 막 이야기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렇듯 계속해서 다음 세대 의견들을 조율하고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무조건 기성세대들의 의견만 듣고 따라가는 세대가 아니라 충분히 자기 의견을 수렴하고 또는 존중을 요구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권력과 힘으로 이 아들을 누르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이들은
동일하게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제일 바뀌지 않는 공동체가 어딘지 압니까? 예, 학교보다 더 바뀌지 않는 공동체, 권위주의가 많은 공동체가 어딘지 압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만은 교회가 진짜, 근데 감사하게도 함께하는 교회는 열려 있어요. 진짜 열려 있는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모토가 뭡니까? 무엇을 준비하는 젊은 교회입니까? 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교회라고 명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에서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습니다. 연륜에 상관없습니다. 나의 전문성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각자의 속한 그곳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문화 때로는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고 부딪힐 때도 있죠. 답답할 때도 있죠. 말이 안 통할 때도 있고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죠. 그런데 한 번쯤 이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같이 바라봐 주시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이 아이들의 문화에 어느 순간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세대로 여러분이 거듭날 줄 믿습니다.